보인다와 이다의 차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인다, 의사처럼 보인다와 의사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진실감 파트는 당연히 내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적 상태를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6파트에 넘어오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적 너무 내적만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외적인 어떤 신체 행동, 신체에 대한 중요성, 외적인 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너희들이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6파트에는 다시 한번 그거를 되짚으세요. 같은 장면으로. 이 돈이 타버리는 이 장면을 하면서 신체 행동의 선들을 다 다듬으시는 거죠. 뭐 신체 행동, 신체적 진실, 신체적 믿음, 그러니까 행동과 진실, 믿음, 신체적이 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텐데 그냥 행동 그리고 어떤 외적인 진실, 외적인 믿음을 생각하면서 외면 다잡기 연습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코스차 이제 속마음이에요. 이렇게 장면이 끊어지고 무대 바깥으로 퇴장을 할 때마다 자신의 연기도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단문 연기니까 끊어지는 장면이 없겠지만 연극 이제 무대라는 것은 퇴장을 했다가 다시 등장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퇴장을 딱 하고 윙 밖으로 나가면 이제 무대 옆에 이렇게 처진 이제 커튼 같은 걸 그 윙이라고 하죠. 윙 밖으로 나가면 나 자신으로 팍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연기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연기가 툭툭 끊어진다 이럴 때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나갈 때 다시 잡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배역의 생활화가 끊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무대 밖인데 혼자서 막 연기하고 있기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이 인물이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만약에 이 인물로서 내가 지금 무대 바깥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해주는 것이 연기의 그래도 흐름을 끊지 않는 일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6파트가 끝납니다. 자 이제 7파트로 넘어갑니다. 6파트에서 이제 신체적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뤘어요. 그 7파트로 넘어와서 자 이제 신체가 창조가 다시 되었으니까 인간 영혼의 창조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어려운 말들을 딱 쓰시는데 그냥 뭐 내적인 부분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너희들이 지금 앞부분에 코스차를 다뤘던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모든 것들도 사실 내적인 거였고 오늘 신체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다듬었기 때문에 사실 내적 확신을 다 가지고 너희들 지금 이미 내부에서 다 일어나고 있었을 거야. 내적인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이. 그래서 영혼이 아마 창조가 벌써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생겨났죠? 하니까 왜냐면 신체와 영혼은 뗄 수 없으니까 어느 한쪽의 생명이 숨쉬면 다른 쪽도 살아나게 돼 있어. 그냥 아주 기계적인 경우 그냥 걸어라 앉아라 뭐 이런 기계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어떤 신체 행동에도 내적 감정의 원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생기게 되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먼저 서문에 띄우시고 다시 지폐 세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폐 세는 장면에서 이제 코스차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잖아요. 아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연기를 하는데 갑자기 코스차가 저 처남 역할을 하고 있는 바냐를 쳐다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생겼대요. 쟤는 뭐지? 쟤는 왜 내 주위에서 맴돌고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쟤는 우리 집에 왜 있지? 이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처남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여기에 무대에서 연기를 제대로 해나갈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성에 대해서 코스차가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연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처남과의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요. 코스차가 생각한 관계는 이래요. 아내는 처남과 쌍둥이인데 이들은 응급수술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당시에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아를 먼저 뭐라고 하냐 퍼센테이지가 좀 높았던 거지 생존율 같은 게 그랬나 보지. 그래서 여아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남아는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행히 세 사람 모두 생명은 건졌지만 이 남자아이는 늦게 꺼내고 후처리가 되는 바람에 반푼이 곱사등이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어두운 그림자가 집안에 언제나 드리워져 있었고 그것이 막 이렇게 막 분위기에 좌우되는 어떤 집안이지 않았을까라는 관계성을 창조를 한 거지. 그래서 코스차가 이렇게 창조를 딱 하자마자 마음속에 처남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불쌍한 바보를 대하는 내 태도가 확 바뀌게 되었대요. 그렇게 되자 이 불쌍한 친구가 지폐를 태우면서 막 그 좋아하는 장면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처남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 아이를 좀 즐겁게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행동이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무슨 행동이냐면 돈 뭉치를 이제 탁탁 쳐서 가지런하게 한 다음 돌을 묶었던 띠지를 불 속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서 처남이 재미있으라고 재미있는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거가 추가가 된 거야. 뭐 이러면서 뭘 넣었다든지. 그러니까 바냐가 이제 좀 얜 반푼이니까 헤헤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면서 훌륭하게 이 장면을 맞춰줬대요. 바냐가 민감하게 뒤를 받쳐주니까 나는 이런 유형의 연기를 또 계속 창조해 나갈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새로운 장면이 창조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 장면은 생기 있고 온화하고 아주 유쾌한 장면이었고 관객들로부터도 즉각적인 반응이 날라왔대. 뭔가 보기 좋은 어떤 웃음을 취한다든지 관객으로부터의 반응도 이제 유도를 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옆방에 이제 아내가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이래서 이제 옆에 화장실로 욕실로 이제 딱 가는데 코스차 머릿속에 또 뭐지? 저 여자는 또 누구지? 이 생각이 딱 든 거야. 그래서 이 저 여자에 대해서 내가 알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아까 처남에게 상상한 거는 뭔가 되게 잘 만들어진 서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생각한 건 그냥 좀 극히 좀 감상적인 극히 약간은 좀 심파적인 올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만약 내가 상상하는 이런 감상적인 상상대로라고 하더라도 이 아내와 그리고 그 아이가 나한테 무한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막 실제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내도 생기고 아이도 생기고 나한테 실제로 처남도 생긴 거예요. 그냥 대본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스토리를 부여하고 그들한테 무슨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이 그냥 정말 꺼다른 보르자루 같았는데 후 하면서 생기가 불어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서 창조를 한 거지, 관계성을. 그러니까 이 목욕을 하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일도 너무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었대요. 그리고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담뱃불에 주의하라고 그랬잖아. 담배 피면서 너 어디 가냐, 아이 앞에서 그걸 담배 필 수 있냐 막 이런 코멘트들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담뱃불에 주의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담배를 끄게 되고 거실을 떠나고, 왜냐면 아이에 대한 인식이 내가 있으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담배를 꺼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돈이 놓여있던 탁자로 되돌아가는 그런 행위도 너무 분명하고 필요한 일이었대. 그 돈을 세는 일에 의미가 딱 생기는 거야. 아내와 아기 그리고 불행한 곱사 등이 처남을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 일이 하는 것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돈이 타버리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됐대요. 이런 일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난 어떻게 할까? 헐! 소름이 끼치고 막 상상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다 나를 도둑놈으로, 그리고 처남이 죽었으니까 처남을 죽인 자로 난 낙인 찍히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도 죽을 거잖아요. 그럼 어느 부모가 또 저 아이를, 자기 애를 제대로 케어도 못해서 죽였다면 영아 살인자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은 나를 예전처럼 보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처남을 죽인 아내는 나를 또 얼마나 원망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나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꼼짝도 않고 있었는데도 그 속에는 행동으로 꽉 차 있었다 라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옵니다. 비극적 무행동. 지난번에 우리 코스차는 비극적 무행동 그게 너무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꽉 차 있었다라고 해요. 죽은 아기를 살려보려는 다음 행동도 막 저절로 풀려나갔대요. 그 아이에 대한 태도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굵은 글씨로 써놨죠. 장면이 저절로 풀려나가요. 관계성이 제대로 설정된다며. 인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장면이 저절로 풀려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차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만약에라는 마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기초를 두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냥 막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이 신체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막 단위 나누고 막 이런 것도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요. 제가 지금 막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이런 그냥 만약이라는 마술 그리고 주어진 상황만 붙들고 작업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신체적 목표에 막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느니 그냥 이거 만약에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 이거 2개 들고 작업하는 편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연출소 선생님께 물으니까 선생님이 물론이야. 한 달 전에 우리가 이 연습 처음 했을 때 내가 말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자가 그래요. 그때는 근데 저는 상상력에 불을 당겨서 막 이렇게 활활활 타오르는 게 지금은 되는데 그때는 안 됐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너 지금은 상상력이 아주 활짝 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안 됐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때는 안 됐었고 지금은 되는 걸까? 그 이유는 처음에는 너의 상상력의 씨앗이 황무지에 떨어졌기 때문이야. 외적인 왜곡, 신체적인 긴장, 부정확한 신체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너희를 꽉 잡고 있으니까 진실과 감정이 자라날 수가 없었어. 완전히 척박한 토양이었지 너의 마음이. 이제는 너는 정확히 신체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에 대한 자네의 믿음이 자네의 천성적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써있는데 또 더럽게 어렵게 써있는데요. 뭔 말이냐면 천성적 감정은 언제 나와요 여러분? 내 천성.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 이거 나 천성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본래의 내 모습이잖아요. 내 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누구누구 있어요. 정말 친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천성적 감정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외적인 모든 것이. 그래서 내 모습을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천성적 감정을 꺼낼 수 있게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8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앞부분에 이제 선생님이 여행과 연기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뭐 비유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 얘기예요. 배우가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각양각색이다. 배우에 따라서 다 각양각색인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역의 외적 형태만 이렇게 재생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판에 박힌 속임수로 몸치장을 하고 지금 뜨끔뜨끔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몸치장을 하고 장사꾼처럼 연기를 팔아먹는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역을 아주 딱딱한 문학 강의하듯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역을 이용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써있는데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이게 각양각색이라고 쓰여 있는데 좋은 길의 각양각색이 아니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것을 얘기를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지는데 빠진다라는 건 여러분 제대로 가다가 빠진다라는 거야. 계속 안 좋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맞는 길을 가다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야.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니까 자, 길이 갈라지는 곳마다 우리 단문으로 봤을 때는 슬래시가 쳐지는 곳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길이 갈라지는 곳마다 잘 훈련된 주의력 깊은 절도 있는 신호수를 세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호수는 그냥 신호를 주는 사람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신호수가 누구냐면 진실감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이런 검증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옵저버 띄워두고 계속 검증하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그걸 신호수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신호수가 그 갈라지는 길마다 진짜 이쪽으로 간다고? 진짜 이쪽으로 간다고? 너 진짜 이쪽으로 간 게 맞아? 확실해? 자, 그러면서 그 진실감이 이제 신호수를 띄워서 이제 빠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정서를 먼저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뻤다가 슬픔의 정서, 그리고 막 분노의 정서, 여길로 빠지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 돼요. 그게 단문 쭉 보면 이게 무슨 내용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글로 빠져야 되는 거긴 하잖아. 여기서는 울어야 되고, 뭐 울며가 있으면 뭐 100% 울어야 되는 거고, 웃으며가 있으면 웃으며의 감정선으로 빠져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정서로 빠지는 거, 그게 그렇게
너희들이 선택한다고 그렇게 빠지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배우가 진실성과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정서가 생기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코스차의 연기에서 그 돈 세는 집회를 하는 그 장면의 후반부 연기를 자네 무엇을 했는가? 자네는 벽난로로 달려가서 불붙은 돈 뭉치를 끄집어냈지. 그리고 바보 처남을 소생시키려고 애썼고 익사해 가는 아이를 구하려고 달려갔지. 그러니까 이건 신체 행동의 간단한 틀입니다. 그쵸?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대본에 써 있는 거예요. 불붙은 돈 뭉치를 꺼내야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남을 소생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익사한 아이를 구하러 달려가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틀 속에서 그게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모든 목적과 이유와 모든 것들이 내적인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코스차는 배역의 진정한 생활을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구축해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진실감이라는 신호수가 제대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으로 잘 옳은 길로 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더 들어주시는데, 맥베스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손? 셰익스피어에 쓴 작품 4대 비극 있죠. 4대 희극 있고요. 그 중에 이제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입니다. 자, 이 맥베스가 나오고 당연히 맥베스 부인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그냥 중요한 내용이 이래요. 왕을 죽이라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맥베스 부인이 맥베스한테, 남편한테. 맥베스가 어떻게든 죽이도록 시키면서 도와줬는지 아니면 자기가 찔렀는지 아무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손에 피투성이가 묻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하이라이트 장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맥베스 부인이 이 비극적인 정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녀가 행한 것은 바로 손에 묻은 핏자국을 씻는 간단한 신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리샤께서 훅 끼어들면서, 아니 셰익스피어 되게 위대한 작가인 줄 알았는데 그 비극적인 장면에서 그냥 손 씻었다고요? 아, 나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셰익스피어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대작가 아니에요? 근데 시시하게 손 씻은 장면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출 선생님이 그래, 정말 실망스럽게도 진짜 그랬다? 비극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망각한 거지. 배우의 긴장, 노력, 페이소스, 영감 등 모든 걸 셰익스피어가 막 무시했지. 고작 그런 시시한 신체적인 동작, 작은 진실, 그 실제성에 대한 그 신뢰 그따위에 매여 있다니 참 그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막 이런 식으로 그리자 편을 살짝 들어주다가, 그런데 실생활에서도 위대한 정서의 순간들이 평범하고 작은 자연스러운 동작에 의해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너희들도 이제 알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가령 너와 친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치자. 그리고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슬픈 시간이야. 그러면 이 죽어가는 사람 곁에 친한 친구나 뭐 아내나 뭐 부모나 누가 있겠지. 그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냥 조용히 병실을 지키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체온도 재고 압박붕대도 눌러주고 이런 일 아니겠소?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것은 한결같이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무리 작은 신체 동작도 주어진 상황에 투사가 되면 정서에 영향을 끼쳐서 엄청난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예술가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맥베스 부인의 핏자국을 씻어내는 행동은 맥베스 부인의 야심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모든 독백에서 그 뒤에 그 장면에서 핏자국이라는 대사가 나올 때마다 덩컨 왕을 죽였다라는, 왕을 시해했다라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맥베스 부인에게는 약간의 트라우마처럼 그것이 탁 그렇게 막 밀접하게 슥슥슥슥 같이 떠올려진다라는 거죠. 작은 신체 행동에 엄청난 내적 의미가 담겨 있고 내적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외적 행동으로 출구를 찾는 것이야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배우한테, 자, 심리적 행동과 비극적 깊이가 아주 충만한 어떤 상황을 연기해봐 라고 한다면 그 배우는 그 즉시 막 몸을 비틀기 시작하고 막
자신의 격정을 과장하고 막 갈갈이 찢고 자신의 영혼을 파헤치고 무슨 현대무용하듯이 자신의 감정에 막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짓을 한대요. 근데 어떤 간단한 신체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그걸 흥미롭고 감동적인 상황으로 포장해서 주면 배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놀라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 행동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심리극인지 비극인지 멜로드라마인지에 귀결되는 것조차 크게 의식하지 못한답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죽음을 연기해봐, 이별을 연기해봐, 사랑을 연기해봐, 아니면 고통을 연기해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처해지는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막 무용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본이 막 이게 아주 심각한 고통의 순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하는 그 심파적인 연기 막 300년 된 그런 걸 하겠지.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 막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또 심파적인 300년 된 연기를 하고 이별이나 이별 뭐 어머니의 치매 막 이런 거 하면 또 막 그런 심파적인 연기. 여러분들 계속 심파란 얘기 듣는 건 다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간단한 신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냐면요. 예를 들면 자, 집에 가는 길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오늘 죽었고 화장터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라고 연기해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쥐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은 신체적 행동은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야. 오늘 첫사랑에게 짝사랑하던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았다라고 오늘 바로 직전에 그 일이 있었고 집에 가는 길이야. 아니면 오늘 엄청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고 집에 가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집에 가는 길이라는 건 누구나 집에 가고 너무나 쉽고 간단한 신체적인 문제죠. 거기에 이렇게 딱 흥미롭고 감동적인 상황으로 그냥 포장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충분히 집에 가면서 어떤 정서를 느끼려고 하겠죠. 집에 가는 거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어. 그럼 그게 나한테 기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으며 막 그런 걸 이렇게 막 정서적으로 내포하면서 계속 사무직을 볼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아주 뭐 그냥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에 가는데 가기 전에 남자친구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았어. 전화를 오늘부터 1일이야 이랬어. 그럼 그 전화를 받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사랑적인 것뿐만 아니라 고통도 마찬가지고 죽음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굉장히 센 비극적인 순간들도 다 마찬가지죠. 화장실은 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서에 접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억지 연기를 피하고 자연스럽고 직관적이고 완벽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대요. 자, 배우는 진실한 신체 행동을 통해서 섬세한 정서적 경험과 강력한 비극적 순간에 접근해야 되는데요. 이 비극적 순간에 대해서 모든 배우들이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에 대해서 살짝 선생님이 따로 다루십니다. 비극적 정점, 하이라이트. 완전 임팩트 빡! 정말 하이라이트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때는 배우가 자신의 창조력을 극도로 발휘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의지가 막 생겨야 되는 건데 그게 막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태에 이르는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정도 뭐 억지로 되는 일인가? 그렇다고 부자연스러운 수단을 쓰며 엉뚱한 방향으로 또 빠져서 참된 정서가 아니고 과장으로 흐르게 된다. 낯익은 길, 습관적인 길, 기계적인 길은 편하고 가장 안이한 길이다. 네, 여러분 184페이지 맨 첫 줄입니다. 별표 땡땡, 낯익은 길, 습관적인 길, 기계적인 길은 편하고 가장 안이한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런 실수를 피하려면은 배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언가 실체와 형체가 있는 것을 잡으래요. 자, 역할의 비극적인 그런 정점, 이런 하이라이트 장면을 접근할 때 우리가 보면 단문 볼 때 여기서 뭔가 슬픔이 팍 끼쳐야 될 것 같잖아. 그런 장면을 할 때 신경 곤두 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숨을 헐떡거리지도 말고 무리를 가하지도 말고 막 다른 무엇보다도 갑자기 덤벼들지 좀 마라 니네. 일련의 외적 신체 행동에 믿음을 갖고 차례차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실행에 옮기면서 그 대목에 다가가래요. 자신의 감정에 이렇게 접근하는 법을 익히고 나면 비극적 순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다. 멜로드라마, 비극, 그리고 희극, 보드빌 같은 거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음악극 같은 거. 막 음악 조금 나왔다가
다시 연기했다가 막 음악 조금 나왔다. 막 뮤지컬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아주 약간 시트콤 같은 그런 작은 극을 말하는데, 멜로드라마든 비극이든 희극이든 보드빌이든 그거는 어떻게 접근할까? 그거는 장르에 그렇게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비극은 이렇게 해야 돼, 희극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다라고 하고, 이 문제는 배우가 그리는 인물의 행동이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나왔죠. 자기의 행동이 심리극이든 비극이든 멜로드라마로 귀결되는지조차 자신이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할 거라고, 제대로 연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한 줄 딱 써줬는데요. 여러분이 비극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서는 전혀 생각하지 마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래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아까 우리한테 보영이가 지금 뭘까요? 했는데 잡아야 되는 실체와 형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야? 상황은 다 다르겠지?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라고 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을 잡으라는 거야. 그 실체를 만들어서 잡고 그 형체를 만들어 잡으라는, 그건 물건일 수도 있고요. 네, 뭐 목적일 수도 있고요.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뚜렷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실체, 내가 지금 이 비극적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비극을 표현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를 먼저 생각하면 그 실체와 형태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샤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 일을 제기를 한다며. 근데요, 저는요, 이 배우라는 예술가는 땅 위를 돌아다니는 사람으로서 전 생각 안 하고요. 뭔가 약간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사람들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도로초프 선생님이 그래, 이거 참 재밌는 비유다. 근데 머지않아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연기가 경지에 오르고 너희들이 기초를 잘 다지면 구름 위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페이지 시작 부분에서는 자, 이 다샤라는 아이가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다샤라는 아이가 브란드라는 작품에서 버려진 아이 장면이 있대요. 그 버려진 아이 장면의 요지는 어떤 소녀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대문 앞에 아이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해하지만 그 소녀는 곧 그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 병든 아이가 그녀의 품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그 아이에 대한 장면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반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무슨 소문이 도냐면 이 다샤라는 애가 얼마 전에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대 라는 소문이 도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냥 그런 소문이 도는 거죠. 다샤가 얼마 전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생아였는데 그 아이를 뭐 부모님이 어디다가 이렇게 고아원 같은 데 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아이와 지금 이별된 상태래 라는 소문이 도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이 아이 장면을 연기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모두가 이거 헛소문이 아니고 진짜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대. 연기를 하는데 다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러내리고 그 막대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껴안고 있었는데 얼마나 애지중지를 하는지 우리 모두가 그녀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느꼈대. 그리고 실제로 아기가 강보에 쌓여있는 것처럼 느꼈고, 아이가 죽는 장면에 이르자 연출 선생님이 중지를 시켰대. 왜냐면 다샤의 정서가 너무 격해 있어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좀 상태가 안 좋아질까봐 너무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정서적인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까봐 우려되어서 이렇게 딱 중지를 시킬 정도로 얘가 연기를 너무 잘한 거야. 그리고 끝나고서 이제 장면을 보니까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는 거야. 관객들이 다 울고 있어. 와, 이건 무슨 역할의 생활이니 목표니 뭐 신체 행동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었대요. 그냥 그녀의 얼굴 자체가 그냥 생활 자체 완전히 배역 자체가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막 너무 좋아하면서 선생님은 모르는 거야. 이 소문을 몰라.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넌 정말 기술이 필요가 없다. 정확히 진짜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늘 잘했어. 근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할 수는 없지. 어떤 때는 또 작동이 안 되기도 해. 이러니까 다샤가 자기도 이제 막 그 카타르시스가 있잖아. 카타르시스 막 빠져 있었어. 이제 딱 끝나고 나왔어. 그러면 그
나오기 싫겠죠. 그렇게 내가 막 연기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장면에 푹 몰입이 돼가지고 막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럼 우리 배우가 연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카타르시스 때문입니다.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고 싶지 않거든. 내가 배역과 혼연일체가 됐다라는 게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샤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선생님이 너 다음에는 이런 기분이 안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하니까 다샤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다시 연기할래요. 저 이걸 다시 못할 순 없어요. 이러면서 막 다시 연기를 막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막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음에는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지금의 이 정서 다음에도 또 느끼기만 하면 돼요. 라는 말이 지금 186페이지에 써 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곧바로 정서에 도달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하지. 그래 물론 그거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샤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단지 느끼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곧바로 정서에 도달하고자 하는 너의 소망은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정서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곧바로 정서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없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필 받고 그 느낌을 딱 받아서 딱 되는 게 그게 결론에 있다라는 거야. 그게 마라톤 끝에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보고 과정은 하나도 안 하는 거지. 그게 곧바로 정서에 도달하고자 하는 네 마음이라는 거야. 그게 되냐는 거야. 그리고 감정은 물과 같아가지고 움켜쥐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대요. 성공적인 그런 정서 경험을 재생을 해낼 수 있는 영구적인 방법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게 그렇게가 되지가 않는다. 배우는 자신의 정서를 움직여서 확립시켜주는 보다 실질적인 수단을 찾아내야 돼. 그게 그렇게 내가 필 받고 오늘 영감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한테 다시 한번 이 연기를 시켰는데 안 되는 거야. 방금 전에 했는데 시간 조금 차이 두고 다시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도와줘요. 내적 작은 단위 좀 쪼개봐. 내적 목표, 상상적 창조 막 이렇게 막 접근 방법들을 알려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말은 이렇게 써있지만 아마 여러분과 제가 수업하는 방향이겠죠. 여긴 좀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 거기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셨겠죠. 막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진실과 신뢰가 좀 들어있긴 했는데 근데 처음 연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처음 너무 잘했잖아. 그러니까 그래 선생님이 너 그래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까랑은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너는 목표를 지금 변경해버렸네. 다른 목표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막대기를 아이라고 진짜 믿고 연기를 해서 그 모든 다른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막대기는 그냥 아이다 치고 다른 것들을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의 목표는 그냥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연기를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이라고 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또 안 돼. 다시 아이라고 믿게끔 할 수 있는 여러 코멘트들을 주니까 이 다샤가 다시 이제 아이라는 믿음이 일단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눈물도 나고 뭐 이러면서 연기를 했대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다샤 연기가 끝났어요. 근데 코스차가 이제 아쉬운 거야. 처음엔 너무 잘한 거지. 그래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처음에 그 감동까지가 미치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렇긴 하지만 그럼 너무 걱정할 건 없다. 중요한 거는 일단 토대가 마련되어서 배우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디렉션을 줘서 나아지느냐? 인 거예요. 그거 알아듣느냐? 인 거예요. 그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얘가 일어나면 가르쳐서 다른 교육을 시키면 얘가 이제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설명을 했는데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반감 그리샤처럼 계속 반감만 생기거나 이런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 자, 그래서 얘 지금 다샤 같은 경우는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야. 어떤 상상적인 암시를 받으면 그 감정의 적절한 출구를 찾고 그 즉시 배우는 관객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 토대가 마련돼서 배우의 감정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자의 마음에 와 닿느냐 하는 거예요. 그 와 닿는 척하고 그냥 막 매끄럽게 연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화자의 감정을 진짜 내가 알겠고 내가 연습을 하는데 막 너무 막 화자가 막 이해가 너무 돼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 막 얘가 이해가 되고 막 얘를 대변을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그런 감정이 일어나느냐의 문제예요. 다샤한테 이제 이런 선생님이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너한테 진짜 아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얼마나 슬프겠어? 그런데 갑자기 운명의 여신이 대문 앞에 그 아이를 떠난 아이보다 더 예쁜 아이를 딱 갖다 줬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무슨 기분이 들겠어?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주니까 이제 다샤가 갑자기 훅 이렇게 돼가지고 막 나무 막대기를 붙잡고 막 흐느끼기 시작하고 막 처음에 했던 것보다 몇 곱절이나 가까운 강력한 감정을 막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꽃수자가 보다 안 되겠거든. 왜냐면 다샤의 실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토르초프한테 다샤가 진짜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전에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실제 사연이라고 딱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토르초프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장면을 중지를 시켰어. 근데 다샤가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중지가 안 되고 막 이래서 이제 좀 그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꽃자 머릿속에 이제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건 다샤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실제 비극 아니에요? 이거를 창조적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이제 꽃자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맨 처음에 했던 그 연기는 그거는 예술이야 아니야? 고스자가 그거는 예술이었죠. 그거는 자신의 비극적인 어떤 정서적 기억을 나의 연기에 딱 이렇게 녹여낸 거니까 그건 예술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토르초프 선생님이 다시 그러면은 너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만약에 라는 새로운 가정을 다시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암시를 해줬다라는 것이 너는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구나. 배우 스스로 하는 거 그리고 남이 도와줘서 하는 거 그게 실제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중요한 거는 그 기억이 어떤 감정을 담고 있다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되살아난다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스자가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그 암시를 안 줬으면은 다시는 절대로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내야 되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자는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다가 그래 그거는 나도 부정하지 않아.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암시를 했던 타이밍인데 그 암시를 내가 좀 일찍 그 똑같은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샤는 별 영향력 못 받았을 거야. 다샤가 이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상태,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나무 막대기가 실제로 사랑스러운 아기로 대체되었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나의 암시가 훅 먹혀 들어갔던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스자가 이제 그 생각도 말을 다 듣지만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다샤가 지금 연기하는 거는 환각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방금 무슨 일 있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그냥 나 자신을 훅 놓아버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런 환각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그렇지는 않아. 다샤는 무엇을 믿었냐면 아이가 나무 막대기가 아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나무 막대기가 아이라면 이라는 그 가능성을 믿은 거야. 그건 배우가 믿어야 할 가능성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 막대기가 진짜 아이로 보여가지고 누가 최면을 걸어가지고 막 아이로 한 거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최면이고 환각 상태일 수 있겠지만 다샤는 그걸 막대기로 보았지만 그냥 그 아이를 그 막대기가 만약에 아이라면 하는 상상력으로 빠져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배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환각 상태랑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파트에서는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냐면요. 역할을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미 창조된 배역을 되살리려고 할 때도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단문하고 집에서는 잘 되잖아. 근데 애들 앞에서 하려면 안 돼. 녹음할 땐 잘 됐는데
여기서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똑같은 얘기야. 그게 똑같은 얘기야. 그때 집에서는 잘 됐던 것을 지금 아이들 앞에서도 끄집어낼 수 있을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위 나누고 실체를 잡고 막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건데, 아 집에서는 됐는데 이러면서 너희들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지. 그 영감님이 오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지. 안 온다니까. 안 와. 집에서 온 것만도 정말 감사한 거야. 자, 10파트로 나누면서 처음으로 불려나간 사람이 그리샤인데요. 아우, 이 그리샤가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샤 같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샤가 어떤 연기를 해요. 소냐라는 친구와 단짝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둘이서 막 어떤 연기를 하고 끝났는데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네들의 연기 진짜 정확하고 좀 뭐 니들이 느끼기엔 놀라웠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로지 연기의 외적인 완벽성만 추구하는 기술자의 연기 같다. 나는 내 감정은 너희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술에서 찾고 있는 것은 죽어있는 역할에 인간적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뭐 그런 자연스러운 거, 유기적인 거, 창조한 거, 그거를 나는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너희들의 그 가장된 진실은 이미지나 격정을 재현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추구하는 종류의 진실은 등장인물 그 자체를 창조하고 직접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러면 선생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인다와 이다의 차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인다. 의사처럼 보인다와 의사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너무 쉽게 써 있어서 너무 땡큐지.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는 거. 저 사람은 이별한 장면처럼 보이는 거. 가 아니라 이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별한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게 지금 그리샤랑 소냐가 연기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거 진짜 진실이라는 거예요. 응? 믿을 수 있게 너희들은 관객을 확신시키려는 걸로 만족하는구나. 관객한테 이 장면이 무슨 상황인지를 그냥 알려주는 거.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했고 그런데 이별을 했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이걸 그냥 그거를 보여주는 것에 너희들은 목적을 두는 것 같으네 라는 얘기를 하고 고개사가 고개 기술을 믿듯이 관객들은 너희들은 그냥 기술을 믿는 거야. 좋지 않은 평가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시각에서 보면 관객은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일 뿐인데 나한테 관객은 그냥 창조 작업의 증인이고 참여자. 관객은 무대에서 행해지는 생활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믿음을 확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볼 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 물론 우리는 배우 지망생이니까 배우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교육을 하려고 보는 공연이 아닌 어떤 그냥 공연을 보러 갈 때 그 공연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고 갑니까? 아니면 저 배우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려고 갑니까? 자, 영화 왜 봅니까? 드라마 왜 봐요? 보영이 심심해서. 백원님 재밌게 보려고요. 즐기려고요. 놀자님 재밌게 네. 재밌으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하니까 재밌을 거 찾아가지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재밌으려고요. 뭐 감동을 느끼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재밌으려고 보는 거죠. 감동이 뭐예요, 우리한테? 재미죠. 그런 거 느끼려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 작품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러 가거나 그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게 재미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볼거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관객을 그렇게 그냥 재미있으려고 보면 너희들의 그런 모든 연기들이 관객한테 재미거리로 가야 되잖아. 근데 니들 뭘 하니? 너희들은 관객에게 재미를 제공하나요? 자, 선생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진품과 가품. 우리가 무슨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뭐 이런 작품을 뭐 페테르부르크의 뭐 에르미테지 박물관에 딱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돌아온 탕자의 가품들이 있잖아. 똑같이 그려놓은 거. 그것들이 이제 다른 박물관에도 있잖아. 그러면 약간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어. 우리가 그 진품을 보고 확 느껴지는 그런 감동은 가품을 보면서 느껴지진 않죠.
가품을 보면서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진품이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지? 이거 보잖아. 아, 이게 진품이랑 똑같이 그린 그 그림이라는 거지? 그럼 진품은 대충 이렇겠구나. 이거 보려고 하지. 그런 차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 나는. 자, 근데 그리샤가요, 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선생님의 이 코멘트를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천한 진실의 어둠보다도 나에게는 우리들을 높이는 허구 쪽이 귀중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푸시킨의 시예요. 푸시킨의 시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높이는 허구 쪽이 더 귀중하다. 천한 진실의 어둠을 이렇게 진실은 천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르초 선생님께서 그래, 네 말도 맞고 푸시킨의 말도 맞는데 그게 왜 맞냐면 푸시킨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허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허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고양되는 거야. 이 말은 곧 무대에서는 모든 것이 배우의 가상의 삶을 통해서 실제화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푸시킨의 말도 제대로 이해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아이들이 꼭 그리샤 같아. 그때 아이들이 다 나쁜 의도로, 그리샤는 지금 삐딱하게 반응을 하지만 중간에 이제 관두는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삐딱하게 굴면서 관두는 친구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키지만 선생님의 방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진실이 중요한 건지,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고 나의 기술이 괜찮다는 평가를 되게 많이 들어왔고 결과도 어느 정도 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거짓말한다고 하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것 중에 90%, 99%가 거짓말한다라는 거잖아. 우린 구라 찾아내기잖아. 단문서 구라 찾아내기를 하잖아.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못 버티고 막 울기도 하고 선생님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관두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겠구나. 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그리샤가 했던 장면을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 여기선 이렇게 해봐, 여기선 이렇게 해봐, 여기선 이렇게 해봐, 막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그리샤가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입술이 바르르르 떨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몇 달 동안요 우리 막 의자 옮기고 문 여닫고 난로불 지피면서 보냈고요. 저 이거 진짜 예술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술이 무슨 연극이 무슨 서커스예요? 서커스에는 신체 행동이 그렇게 질서정연합니다. 그네를 잡는다든가 뭐 점프해서 말에 올라탈 줄 아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사고 나니까. 그런 신체적인 기술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위대한 작가들이 내놓은 걸작들이 주인공들에게 신체 행동이 연습에 빠져 있으라고 쓰여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술은 자유로운 거예요, 선생님. 예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넓은 공간이지 선생님처럼 그렇게 조그만 신체적 진실 아니에요. 딱정벌레처럼 막 땅바닥 기어다니게 할 게 아니고 위대하게 싸우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막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출 선생님이 이제 돌아버리겠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코멘트를 하시는데요. 외적인 인습, 거짓, 이게 너의 날개 축지를 지금 묶고 있다. 너 막 자유 달라고 그러는데 하늘로 솟아올라야 할 건 상상력, 감정, 사상이야. 근데 너는 감정과 상상력이 지금 발밑 객석에 묶여 있는 것 같다. 영감이라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경우야 뭐 예외가 되겠지만은 다른 누구보다도 너는 있잖아. 기초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너가 그 기초 작업을 지금 두려워하면 예술가한테는 창피한 일로 여기는 것과 같은데, 근데 지금 창피하는 것 같은데 봐라, 발레리나가 발레를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낮 동안에 얼마나, 우리 강수진의 발 이런 거 알잖아요. 얼마나 피땀 흘려. 그 강수진의 발이 굉장히 그 무슨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 점프를 하다가 발이 그렇게 됐겠어요?
그 아주 기초적인 연습을 하면서 발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트리플 악셀 할 때마다 다리가 하나씩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되겠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모든 필요한 연습들을 하기 때문에 공연에서 그렇게 우아한 자세로 비상할 수 있는 거고, 가수도 마찬가지. 목 푸는 거 무슨 박효신의 야생화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목이 가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 소리 지르고 콧소리 내보고 음계 잡고 횡격막 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건데, 너는 왜 연극을 예외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체적 자연과 정신적 자연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려고 애쓰고 있다. 근데 너는 왜 신체적 측면 다 말살하려고 돌지? 고양된 감정과 경험을 너는 굉장히 애타게 동경하고 있는데, 미안한데 있잖아, 신이 너한테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고요. 너한테는 어떤 연극적인 포즈, 그리고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기술만 부여하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도 세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을 아주 단순하고 알기 쉽게 얘기를 해.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다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의 어느 일정 레벨 이상의 그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에겐 과학이, 뭐 사회학자에겐 사회학이, 인문학자에겐 인문학이, 의사에겐 또 의학이. 전문가가 되면 그 자기의 분야를 아주 단순하고 알기 쉽게 얘기하는 게 그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샤가 그렇게 끝나고 소냐가 연기를 해요. 근데 소냐가 아까 그리샤랑 단짝이었잖아.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소냐가 연기를 곧잘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꼬샤가 깜짝 놀랐대. 오씨, 쟤 왜 잘하지? 그랬대. 그래서 연출 선생님이 소냐를 칭찬을 해주시고, 자, 어떤 편지 자르는 칼 있죠. 그런 걸 딱 주면서 이제 자, 이걸로 자결하는 연기, 이렇게 자결하는 연기를 해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소냐가 비극적인 연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막 과장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클라이맥스 막 이럴 때는 막 비명 소리가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우리가 다 웃어버렸대. 깔깔깔 웃음이 터졌대. 그러니까 연출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소냐가 너 희극 배역 같은 거에서는 어떤 유쾌한 패턴도 짜서 보여주고 나한테 믿음도 줬는데, 너 강력한 드라마적 대목, 비극 연기 이런 게 너한테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구나. 자네의 진실감이 한편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틀림없다. 너가 희극에 대해서 민감한데 멜로드라마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다. 소냐와 그리샤, 너희들은 연극에서 자기의 바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되는 분야 안 되는 분야가 있는 여러분들도 있죠. 특히 제가 너는 사랑 연기만 하면 안 된다, 너 사랑 연애를 별로 해본 적 없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실제로 연애 경험도 별로 없고 사랑은 그냥 책으로만 봤어, 드라마로만 봤어, 그리고 전혀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과장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럴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되는 분야 안 되는 분야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술에서는 모든 배우가 자신의 독특한 유형을 발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뭐는 더 쉽고 뭐는 전혀 못하겠고, 어떤 부분으로 빠지면 내가 과장 연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파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냐의 테스트 차례예요. 바냐의 진실감 테스트. 바냐는 뭘 했냐면 지폐가 타버리는 그 대목을 연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잘한 거야, 고스차가 볼 때. 그래도 오씨,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 오 완전 쟤 진짜 재능 있다, 막 이 생각을 고스차가 했대. 그 연출 선생님도 이제 똑같이 보셔서 칭찬을 하셨지만,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 근데 그 처남 역할이었잖아요, 바냐가. 그리고 이제 고스차가 밀쳐서 죽잖아요. 근데 그 죽는 장면에서 너 그렇게 얼토당토않게 그 진실을 과장하는 이유는 그 대체 뭐야? 막 너 경련을 하고 막 욕지기의 신음소리, 막 험악한 인상, 그리고 점점 막 마비되어 가더라. 너 이 대목에서 너는 자연주의를 위한 자연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 너는 인간 영혼의 생활의 마지막 기억에 살지 않고 외적, 시각적 기억을 찾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자연주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요 밑에 써놨어요. 자연주의는요, 리얼리즘 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은 이제 사실주의잖아요. 그런데 자연주의는 그 후에 나온 거예요. 되게 현대의 개념이에요. 자연을 유일의 현실로 간주하는 입장이래요. 그게 원래는 철학 용어였는데 1870년 이후에 문학, 미술 등 예술 분야를 지배한 어떤 사조인데요.
사실주의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묘사한다라고 하면, 묘사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라고 한다면, 자연주의는 그 대상을 자연과학자 또는 박물학자의 눈으로 분석, 관찰, 검토, 보고하는 것으로 아주 사실을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야비한 일상의 현실을 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풍도를 항상 대변을 하잖아, 이런 무슨 이즘 이런 것들은. 근데 이 현실의 야비한 일상적 현실을 극사실주의로 묘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극단적 사실주의의 한 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게 이제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서, 바냐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간 영혼의 생활의 마지막 기억 안에 살지 않았고 외적 시각적 기억을 찾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바냐가 코스자가 밀쳐서 죽었단 말이야. 죽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바냐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막 내가 죽어가. 그럼 어때? 피페루님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햄추님 원망. 아이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원망이야 지금. 너 누가 너를 딱 때려가지고 지금 내 죽어가는 과정에서 원망할 시간이 어딨어? 응? 여러분님 살려줘. 살고 싶다.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가지고 푸르륵 한다고 쳐봐요. 그거 무슨 생각하겠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이럴 때 뭐 어떻게 하겠어, 그치? 자, 그래서 이 바냐는 그 마지막 기억 속에서 사람으로서 살고 싶고 하거나 죽고 싶지 않아 하거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막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막 뭐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묘사를 하는 거야. 외적 시각적 기억을,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리얼하게 재현하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그게 자연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이긴 하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자,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연극 무대에서 자연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버리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무대 위로 그렇게 끌어올릴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실생활에 살고 있는 모든 진실이 연극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대본을 봤는데요. 내가 겪었던 대본이야. 아까 그 다샤처럼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있었던 막 그 정서 기억들을 막 떠올려가지고 그때 느꼈던 그런 어떤 느낌들을 그 대본에 다 담으려고 해. 근데 대사는 사실 나의 그때의 상황과 좀 다를 수도 있잖아.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 주어진 상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자도 다르죠. 캐릭터도 다르죠. 그런데 그때 느꼈던 내 감정을 고스란히 다 기억이 나고 그게 나한테 기억이 남는다라는 건 기억 남을 만한 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막 넣고 싶은 거야. 사실적인 연기를 막 넣어. 근데 결과물을 보여줬어. 나는 그때의 모든 정서 기억을 리얼하게 제대로 넣었어. 그래서 보여줬어. 근데 안 별로야. 그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이 연구에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럼 뭐냐?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재창조된 진실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무대에서 사용하는 건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재창조된 진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섭취를 하고 군더더기다 싶은 거 있죠. 그런 거. 여기에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건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테스트 받는 친구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의 연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좀 달랐대요. 다샤가 있던 그 아이가 죽는 그 과정의 그 장면을 했는데요. 좀 달랐대요. 어떻게 했냐면 우선 그녀는 아이를 얻은 기쁨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성실했대요. 아이를 진짜 데리고 노는 것 같았고, 데리고 춤도 추고 옷도 입히고 벗기고 뽀뽀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녀는 자신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반응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한참 동안 아이를 쳐다봤대요. 그러다가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놀라움이 점점
공포로 변해가면서 그녀는 눈으로는 아기를 뚫어지도록 쳐다보면서 몸은 아기에서 물러나기 시작해요. 일정한 거리가 떨어지자 그녀는 돌처럼 굳어졌대요. 비극적 긴장감이 어려있는 모습이었대요. 연기는 그게 전부였는데 그 속에는 믿음, 젊음, 여성다움, 진실한 연극성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난생 처음 죽음을 직면하는 그 대목은 섬세하게 그지없었다라고 합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표 땡땡 해야 되는 줄이 한 줄이 있는 것 같아요. 196페이지 첫 줄이에요. 마리아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거, 마리아의 연기가 잘 된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뭘까요, 그게? 네, 놀자님, 아이의 반응이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름님, 뭔지 알려고 노력한 거예요. 죽었다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별표 땡땡 해두세요. 아이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마리아는 뭘 했냐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내려고 애썼대요. 얘가 왜 반응이 없지? 하고 얘를 잘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한참 동안 아기를 쳐다봤대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야. 벌써 죽었다 치는 거야. 그래, 난 알았어. 나는 얘가 죽을 줄 알았거든. 대본 봤을 때 알았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가 왜 반응이 없지? 뭐지? 왜 없지? 그걸 알아내려고 애쓰질 않아. 왜냐면 알거든 이미. 그래서 망하는 거야, 얘들아. 연출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구석구석에 예술적 진실이 다 배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 보는 눈 있다. 그리고 균형 감각도 있고,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되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 왜 잘하는 거예요? 얘 이렇게 경험도 없고 얘가 말이야 되게 어린데 왜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이거 천부적 재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실감이 유난히 예민한 친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주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다 중요해서 여기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과 진실감 파트에 대해 배웠습니다. 진실감은 무엇이냐? 배우가 행하고 관객이 보는 모든 행동을 뚫고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실한가? 아무리 작은 연습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외적이든 내적이든 상관없이 이 감각의 감독에게 결제를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실하냐? 진실한가요? 감독님이 오케이 하면 그래요. 그러고 넘어가라는 거야. 그 진실한가가 선생님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무대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연기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고 행하기가 훨씬 쉽다고 합니다. 자, 거짓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는요, 정답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요, 오답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을 피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정답으로 가는 거야. 거짓을 피하세요. 뭘 피해야 합니까? 아직 여러분의 힘에 겨운 건 모두 피하세요. 이거 안 되겠는데 도전이라 하지 마. 도전하지 마. 할 수 있는 거 해, 얘들아. 그리고 특히 자연, 논리, 상식에 어긋나는 거 모두 피하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학원 수업 시간에 이제 연기 잘하는 친구야. 연기 잘하는 친구인데 뭘 했냐면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인데 저 집 엄마한테서 너무 잘 크는 거야. 그래서 섭섭한 거야. 내 아이인데 꼭 저 집의 엄마의 친아이처럼 나한테 오면 막 자지러지고 막, 그래서 섭섭하다 막 이런 대사야. 근데 얘가 그걸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아이를 어릴 때 유괴를 당했고 나는 그 사실로 쇼크로 이렇게 이렇게 쓰러졌는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대. 근데 이 아이를 유괴한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보다 보니까 이 아이를 차마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키우게 된 거야. 근데 이 유괴범의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맡아서 잘 키우는데 얘가 거기서 이제 성장을 잘 한 거지. 그래서 이 엄마가 결국은 이 유괴범을 잡았고 이 유괴범은 감옥으로 갔고, 그런데 이 유괴범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서 그 집에만 가면 왜 이렇게 잘 있죠? 저한테만 오면 이러는데, 이렇게 설정했다는 거야. 내가 말도 안 된다고. 그냥 상식을 벗어났다. 너가 너 아이를 유괴한 엄마의 집에 갈 수가 있다고?
그 아이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집 엄마한테 아이를 맡긴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애가 경련을 일으키고 자지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 말도 안 된다고 내가 그랬거든. 자지러지든 말든 그건 병원에서 케어를 하든지 아이와 씨름할 문제지. 아이가 자지러진다고 그 아이의 유괴를 했던 그 집 엄마한테 그 아이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상식과 논리와 자연을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설정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석의 과정에서 자연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판타지물이 아니잖아. 애니메이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두 피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단문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럼 피하세요.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은 기형, 억지, 과장, 거짓이 생겨나고 이들의 출연이 잦을수록 여러분의 진실감은 맥을 못 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해서 진실감을 찾고 진실한 연기를 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려운 단문의 도전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나쁜 씨앗이 여러분의 토지에 날아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돼요. 과장되고 기계적인 연기에 기대려는 성향을 뿌리 뽑는데 인정사정 보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런 군더더기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다 보면 하나의 독특한 과정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90%는 잘라버려 라는 거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될 이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써 있죠. 자주 듣게 될 이 말. 그러니까 뒤에 보면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90%는 잘라버려. 저도요, 선생님도요.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거짓말한다? 필요 없다. 이 두 말이야. 그러니까 뭐만 준비하면 다 필요 없대. 뭐만 준비하면 필요 없대. 그러니까 그 러시아 말로 니나다 이러거든. 불필요하다 하거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막 무슨 호텔에서 일어난 장면이야. 그래서 막 소품들을 막 준비하잖아. 그럼 너 그 침대에 왜 갖다 놨어? 너 침대 한 번 눕지도 않던데. 이거 호텔방이라서 꾸민 건데. 니나다. 그럼 그 탁자에 꽃병은 왜 있어? 이거 호텔이라서 이게 니나다. 옷걸이에 옷 한 번 안 거는데 그 옷걸이는 왜 갖다 놨어? 그럼 이 호텔이라도 니나다. 다 배제.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소품으로 연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모든 연기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90%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에 90%가 다 기형이고 억지고 과장이고 거짓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니나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계속 들으시면서 이제 나오게 될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